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다. 방금 터진 엄청난 사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약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0년 무조건 재건축, 지방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단기 임대사업 부활, 중과세 폐지, 보금자리 적격대출 재개가 그것입니다. 부동산은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경제 회복에 3대 호재가 있지만 대출 제한, 지표 하락, PF 부실 3대 위기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제대로 내놓으면서 건설사와 은행권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큰일 났다. 방금 터진 엄청난 사건. 자, 이제 정부가 이 항아리에 빠져있는 아파트 이 물독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정부 부동산 부양책 사실상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숫자를 안 붙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아예 쐐기를 박았어요. 대통령이. 먼저 부동산 부양책 사실상 부양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먼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 자, 두 번째 주택수 제외. 규제 철폐, 주택수 제외. 그 다음에 단기 임대 부활. 바로 이 세 가지가 요지인데 지금 이제 발표만 했기 때문에 아직 가지런하게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제 혼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철폐.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무조건 재건축 시행하겠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30년만 되면 그냥 재건축 진행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전진단 때문에 다 막 40년, 50년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두 번째,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보통은 한 150% 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500% 최대. 물론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밀집 지역이겠죠. 500%까지는 게 아니라도 한 300% 이내 리모델링 할 것들이 재건축 할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절차도요, 간소화해서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규제를 철폐한다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 이제 주택수 제외. 먼저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지방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매수했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왜냐? 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자, 지방 미분양 주택수 제외. 이건 뉴스에서 떴죠? 지방의 미분양을 잡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예전에 2013년에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미분양을 잡으면 주택수를 제외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대신에 임대로 활용한다. 자, 세 번째, 소형주택 세금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당연히 또 중과세 폐지 이게 거론됐고, 단기 임대 부활 2020년에 폐기됐죠. 단기 임대가.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있었는데 단기 등록 임대 재도입. 자,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이고요. 주택 포함 아파트 제외한다. 와, 의무 기간이 6년이고 주택 포함해서 아파트 제외한다면 상당히 과거에 임대에 발이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활로를 펼 수 있겠네요. 기간이 줄었잖아요. 일단은 아파트는 제외시켰는데 아마 이게 또 안 먹히면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가능성도 커요. 전용 60 이하인데, 자, 아파트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에 국한됐어요. 그래서 단기 임대 부활을 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사실상 부양책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이 너무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꽁꽁 얼어붙은 것들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지만 2014년 부동산 위기가 무려 6가지 징조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출 제한이 가장 클 겁니다. 자, 물론 정부가 이번에 이제 또 적격대출이란 명칭으로 제2의 특례 보금자리 이제
내세울 것 같은데 역시 DSR 적용되고 이것저것 또 규제도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죠. 자, 여기 보시면 대출 제한, DSR, 스트레스 DSR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대출받는 금액이. 두 번째, 건설사의 PF, 은행 부실.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터져버리면 집값 상당히 폭락해요. 자, 건설사가 불안하고 또 심리가 냉각된 거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만약 태형건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는 맞아요. 세 번째, 지표가 안 좋습니다. 너무나 시세, 거래량, 분양, 경매 다 지금 수직으로 하향, 너무나 빨리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지표가 그게 걱정이죠. 네 번째는 고금리 유지.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줄 겁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경제 불안, 물가 불안정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부동산 거품이 최고다. 우리나라 집값 세계 1위. PIR 규모도 너무 크잖아요. 자, 매수자들이 달라붙기에는 너무 거품이 심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는요, 2026년까지 떨어지는 게 과거 사이클상 패턴이에요. 그래서 당장 오래 뛰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제 여섯 번째, 3대 위험 요인 부각. 더군다나 공급이 지금 뭐 부족하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해서 너무나 집이 넘쳐나요. 인구 감소가 이제 표면화 됐습니다. 인구 감소. 일자리 해외로 가거나 수도권의 밀집,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런 2024년에 부동산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부동산 세 가지 또 호재가 있어요. 자, 일단 국제적인 뉴스를 한번 볼까요? 골드만 삭스. 자, 페드가 3월 금리 인하 올해만 5차례 단행. 자, 지금 골드만삭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금리 인하 이제 기존 거의 사실화됐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우리나라 시중 금리가요, 한국은행 안 따라가요. 자, 미국의 금리를 쫓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부동산 세 가지 호재, 먼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호재예요. 즉 24년에 집값이 뛴다면 금리 인하 때문에 뛰는 거예요. 미국 3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을 해서,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24년에 지금 5번 한답니다. 대략 4%까지 끌어내리겠다, 금리를. 3% 후반에서 4% 초반. 내년에는 2%까지 끌어내리겠다, 금리를. 지금 계획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3에서 5월, 미국보다는 좀 늦게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말 2, 3%대로 우리나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5대 은행 주담대 지금 현재 최저가 3.38이에요. 정말 많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가 뭡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4% 초반이 제일 낮았는데 이제 확 낮아졌죠. 지속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규제 완화. 정부 아까 발표했듯이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뭐 다주택 중과세 등등등. 또 보금자리라든가 적격 대출을 재개한다. 이거는 대출에 또 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금리도 3, 4%. 물론 DSR은 적용합니다. 자, 기타 중과세 폐지, 단기 임대사업 부활, 주택수에서 비아파트 제외,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에 들어가죠. 자, 이제 경제 회복 가능성도 높아요. 현재 우리나라 24년 성장률이 2.2%. 자, 23년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죠. 경상수지도 목표긴 하지만 대략 500억 달러 흑자. 자, 해외 변수 긍정적이에요. 해외도 지금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또는 전쟁 상황이 뭐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직접 뛰어버립니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지만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간다. 자, 부동산,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달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참고하세요. 바로 이 요인이 3대 호재예요. 그러니까 6가지 악재가 있는 반면에 굵직한 또 3가지 호재가 있어서 혼전이겠죠. 건설사, 은행 큰 고비 넘겼다. 여기 보시면 태형건설이 자구안 충실 이행하겠다. 부족하면 TY홀딩스, SBS 주식도 담보로 아예 뉴스에 떴죠. 자,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일단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자, 태형건설 자구안 충실 이행.
여기 보시면 TY홀딩스라든가 SBS 주식을 담보로, 원래는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식 일부를 갖다가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튼 될 것 같아요. 채권단 태영자구한 긍정적 분위기라고 지금 반전. 채권단이 학을 띄었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린 반푸는 치도 없다 했는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아마 타협이 될 것 같고, 금감원장도 채권단 지원을 폭넓게 고려해서 수용의사를 시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설사하고 은행권이 어떻게 되느냐. 태영이 안정되면 레고랜드 사태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들어가요. 왜? 건설사 태영건설 해결 가닥, PF 확산 방지. 은행권은 PF 악순환이 차단되고 정상적 운영도 가능하죠. 뭐가 터지게 되면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터지게 되면 이제 줄줄이 사탕이 될 텐데,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 또다시 정상화 되겠죠.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정부는 부실 건설사, 금융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이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 선정해서 계속 모니터링 감시하고 있죠. 해결 과제.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큰 고비는 넘겼어도 아직도 PF 부채라든가 연체율 어느 정도나 회복할 것인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 고금리 대형 건설사와 은행이 연쇄부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상황이 돼요. 당장 지금 금리가 팍팍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건설사 세 가지 미자가 있어요. 건설사 아주 싫어한 거예요. 미분양, 미계약, 미입주. 이 세 가지 고비, 산미를 넘길 수 있을지, 이러한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가 그럼 선택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무주택자는 현재 급매를 매수할 것이냐, 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 계속 보면서. 두 번째, 청약 여건에 따라서 좋은 곳만 넣을 거냐 아니면 릴레이식으로 넣을 거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거, 금지사항. 이 금지사항을 하게 되면 큰일 나죠. 먼저 매수부터 입지. 서울과 경기 지방의 핵심 입지. 자, 바로 입지를 잘 선택해야겠죠. 타이밍. 지금부터 지속적 흐름 보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당장 오늘이다 또는 1년 후다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계속 보는 건 맞아요. 왜? 3월 달에도 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자, 그다음에 유형. 대단지 아파트를 잡아야겠죠. 투자, 갭 투자나 빚 투자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매수할 때는 바로 이렇게 입지 타이밍, 유형, 투자 이런 것들을 따져라. 청약을 볼까요? 청약은 자, 어디에 청약을 하는 게 좋다? 서울은 대부분 좋아요. 단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세대수가 적은 곳들은 좀 피하시고, 그냥 남들이 인정하는 그냥 분양가다 그러면 서울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좋아요. 대부분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그냥 경기도나 인천의 재건축 재개발보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 조건이 좋을 때 유망 릴레이식 청약. 그러니까 금매도 좋지만 유망 릴레이식 유망 청약, 뭐 조건이 좋으면 뭐 가점이 60 몇 점이 된다든가 할 경우, 다만 청약 가점이 뭐 50점도 안 되고 그러면 금매 우선에 분양권 미분양도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금지. 아무리 궁해도요, 무주택자가 궁해도 하지 말아야 할 사항. 현금을 끝까지 지속하거나 전세만 평생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물값 뛰지, 집값 뛰지, 통화량 뛰기 때문에 폭망합니다. 빌라라도 갖고 가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잡는 것은 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비아파트 투자. 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팔리질 않아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생활형 숙박시설. 자, 뭐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것들은 토지 특히 막 무작정 사고 그러는데 안 좋습니다. 토지 세금 문제가 있고, 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거품도 심하고. 그 다음에 소액 분산,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금, 달러, 무한예금, 이것저것에 조금씩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돈 못 법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굵직굵직하게 있는 것하고 돈이 별로 없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분산하지 마시래요. 자, 부동산 세 가지 폭탄 조짐. 차별 폭탄, 공급 폭탄,
인구 폭탄, 세 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자, 신규 택지 공급 속도 전에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공급 폭탄이 우려되는데, 먼저 차별, 제일 중요한 게 차별이에요. 이제 다 나쁘고 다 좋고 이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 이거를 층층이 차별화된다. 서울과 비서울, 당연히 서울을 잡으세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경기 외곽하고 중심지, 당연히 경기 중심지를 잡으세요. 점점 서울하고 거리 때문에 심화돼요. 서울 강남 접근성, 그래서 교통 실거리, GTX라든가 이런 것들, 서울에 빨리 가는 교통 이런 것들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공급, 과거 1,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었거든요. IMF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게 경제 위기와 공급 폭탄이 맞물리니까 폭락한 거예요. 이번에도 3기 신도시 100만 가구나 돼요. 공급 폭탄,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022년에서 2026년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28년 뭐 입주하고 그러면 공급 폭탄이 도마 위에 오를 거예요. 인구도 2020년 이후에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되고 있고 주택수는 급증하는데 출산율은 계속 저하돼요. 1인 가구가 41%로 많아요. 그러니까 가구수 많다고 해서 낙관하면 안 돼요. 1인 가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도 잘 안 삽니다. 그래서 가구수 늘었지만 1인 가구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만큼 가구수도 줄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방, 수도권이 외곽은 위험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집값 전망이 팽팽해요. 여기 보시면 하락이 7명, 보합이 2명, 상승이 8명, 2024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냉정하게 보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선별적으로 많이 가는 곳과 못 가는 곳이 차별화되겠죠. 권대중, 김효선, 김종률, 함영진, 최상욱, 한문도, 이학구 이런 분들은 약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보합은 최원철, 정경찬. 자, 상승할 것이다. 8명. 고준석, 김진효, 박합수, 송인호, 신영강, 이상우, 이은영, 이우상. 자, 이분들은 올라갈 것이다. 1에서 3%.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고 이분들 말만 뭐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시라 이 말이죠. 자, 이제 2024년 1월 주요 지표 추락. 현재 상황에서는 지표가 11월 달까지 보니까 1000건대 거래됐고 매물도 지금 8만 건이에요. 수도권이. 그 다음에 전국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이 지금 마이너스 0.03 서울. 자, 그 다음에 경매 진행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낙찰가율, 낙찰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현재 상황만 본다면 집값이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분위기죠. 신용카드 연체 급증, 저축은행 상호금융 PF 심각. 자, 신용카드 연체가 심각해졌어요. 22년, 24년 보세요. 1.33이었는데 자, 2.05조예요. 약 2조로 늘어났어요. 1조 3천억에서. 정말 많이 늘어났죠. 신용카드 연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아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만 134조. 와. 특히 저축은행이요. 여기 보세요. 2%에서 5.56%. 그리고 상호금융, 뭐 신협, 농협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4.18 상당히 높죠. 은행권은 아직도 0%권. 자, 집값 30대에 달렸다. 이제 40대가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30대가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무시도 당하고 연끌도 많이 했다고 해서 욕도 먹고 그랬는데 누가 뭐래도 이제는 30대가 시장을 끌고 갑니다. 30대가 매수를 많이 하면 집값은 뛰어요. 30대가 매수를 안 하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대를 추월했어요. 30대가. 이제 30대 부모님들이 50, 60대 자본금이 짱짱한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30대에 많이 증여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어요. 자, 5대 은행 전세대출 여기 보세요. 벌써 3.762, 3.38로 확 주담대 고정형, 변동형도 4.51이 4.13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전세대출 4.04가 3.93으로 신용대출도 4.59가 4.49로 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PF 거품 대출 거래가 쭉 땅으로 낙하하고 있는데 이 지뢰밭을 통과할까요? 갑작스런 부동산 분기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다각도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1월이 바닥일지 하락의 시작일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